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지식인 초대석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술사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는 유홍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홍준입니다. 합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500만 부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권을 쓰실 때마다 거기 나오는 문화유적들이 관광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기여를 하셨고, 그래서 지역의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93년부터 지자체가 시행되면서 명예군민시민제도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명예강진군민 제1호고, 명예전남도민 1호고, 명예안동시민 1호고, 그 외에도 제주도도 2개를 받았죠. 아무튼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못 쓴 데는 없고, 아직 안 썼을 따름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그러게요. 정말 관광 가이드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난 나를 낮춰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가이드북이라도 관계없죠.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국내 여행을 간다면 이런 데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시나요? 우리가 유럽을 간다고 하면은 7박 8일이나 10박 11일 오가는 거 빼더라도 닷새 일주일을 보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국내도 한번 5박 6일 다녀보십시오. 아마 환상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분 최소한 2박 3일, 1박 2일 말고, 왜냐하면 2박 3일을 해야 두 번째 날은 훌로 답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몇 개의 번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라남도의 옛 사찰과 유배지를 포함해서 선비들이 살던 곳, 그냥 말로 얘기하면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은 강진 해남을 남도 답사 1번지라고 쓰면서 내가 8번을 갔다 왔지만은 이걸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면서 쓴다고 썼어요. 그거 사실 거짓말이야. 13번을 갔었어. 거기에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땅끝이야. 나주 지나서 강진에 가면은 다산초당에 영랑생가 무의사 같은 절이 있고, 해남에 가면 대용사가 있고, 고산 윤선도가 있고, 땅끝이라고 하는 초연한 곳에서 고산의 세연정을 보고 오는 코스는 다녀오고 나면은 유럽에 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아마 감동을 할 거예요. 또 하나, 경주에 2박 3일 동안 다녀보십시오. 다운타운에 있는 신라 고분에서 첨성대 안압지 박물관 보고 난 다음에 경주 남산 산자락에 있는 보리사 삼릉계, 가능하면 용장사까지 해서 경주 남산을 보고, 다음날 가문사 탑을 보고 대양암에 가서 간포 앞바다, 동해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코스를 보면 이게 피렌체를 갔을 때고 인스부르크를 갔을 때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오는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안동 지역은 선비들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소수서원, 병산소원, 도산소원 보고 의성김씨 종갓댁을 보고 충효당, 하회마을 본 다음에 코스를 어디로 잡냐에 따르지만 영양본감에 있는 5층 전탑이 국보예요. 참 재밌는 게 죽기 전에 봐야 될 건축 101개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계 6개가 소개돼 있더라고요. 영양본감의 전탑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외로운 반변천 천변에 있는 거를 보면은 우리 자연의 풍광과 함께 1500년 전 유물이 보면은 역사적 향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도산소원에서 청량산 지나서 낙동중학교 지나가지고 청암정까지 가는 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옛 자취가 많아요. 내가 답사기 쓰면서 내가 여기는 안 쓰겠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 따라서 사람들 많이 가면 버릴 것 같아서 나 안 쓴다고. 그 정도의 길입니까? 그리고 내가 학생들 데리고 답사 다닐 적에 한국미술사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할 적에는 남한강변의 폐사지를 데려갑니다. 원주 구론면에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하고 거돈사터에다가 신륵사의 세종대왕 영릉을 다녀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한강변의 강
황금 풍경하고 어우러져서 자연 국토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사무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가을에 가고 봄에 갈 적에는 추사고택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서산마애불과 보온사터의 개심사 다녀오면은 참 그 개심사 진달래꽃도 이쁘고 서산마애불 백제의 미소 향토와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내가 체험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거. 내가 충청북도를 8권에 가서나 쓰게 돼요. 단양팔경 비롯해가지고 청풍, 호숙 이쪽에 1박 2일로라도 여러 번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유물과의 대화,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속에서 오히려 내가 말할 것들을 다시 찾아낸다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를 따질 때 빨리 보고 돌아오는 게 경제적인가, 가서 그 유물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내용을 소화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경제적인가,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라고 하는 게 자기 사색의 깊이를 올려주겠죠. 이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방문객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외국인이 하루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하루 와 있는 외국인에게 야 그래도 이건 봐라 라고 한다면요. 첫째, 경복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궁궐 하나 가야죠. 그 중에서도 창덕궁을 권합니다. 왜요? 경복궁만 하더라도 초기에 지은 경복궁이라 중국에서 궁궐은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주례 고공기의 룰에 맞춰서 지었어요. 남북 일직선상으로 해서 대칭으로 해갖고. 그래서 자금성하고 설계도는 비슷하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먼저 지었습니다. 삼문 삼조, 광화문 지나면 흑례문, 흑례문 지나면 근정문, 근정문 지나면 근정전, 그리고 회랑으로 돌려 있고 자금성은 오문 오조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그로부터 10년 만에 태종 때 진 창덕궁은 이 룰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연 지형에 맞춰서 건물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남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직각으로 진선문을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좌회전을 해가지고 인정문을 지나면 인정전이 있어요. 동선이 일직선으로 해서 쭉 가는 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는 하나는 권위적인 거고 하나는 인간적인 거죠. 억세스가 다른 거예요. 궁궐은 기본적으로 외교 사절이라든지 국가 의식을 행하는 공간이 얼굴이에요. 경복궁은 근정전이고 창덕궁은 인정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치조라고 해가지고 근무하는 곳이에요. 사정전, 정무를 생각하는 곳이 있고 생활공간인 연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경복궁은 근정전 뒤에 사정전 있고 사정전 뒤에 강령전이 쭉 뻗어 있어요. 창덕궁은 인정전 옆에 사정전 있고 그 옆에 대조전 시정당이 있어요. 옆으로 가요. 그게 산 언덕 비탈을 따라서 갑니다. 직선이 아니고 또 기울기로 이렇게 가요. 이거를 건축가 민현칙 선생님이 멋있게 얘기했어요. 땅이 시키는 대로 건물을 배치했다.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반듯한 평지에 건물이 들어앉는 형식이잖아요. 경복궁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본래 비탈이 있었을 텐데 다 가는 거죠. 근데 창덕궁은 이렇게 옆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덕 너머에 후원이 있는 거예요. 그 후원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인공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라 산비탈에 계곡을 따라 가지고서 정자를 배치를 해 놓으니까 참 재밌어요. 후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야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길을 내 가지고 물길 있는 곳에 정자 하나씩 넣으면은 그게 다 명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정자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7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용정에서 시작해서 애련정이 있고 존덕정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인조가 시를 써놓은 옥류천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중국, 일본의 정원은 인공적인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고 뭘 만들어서 자연을 재현한 것이 정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 속에 건물을 배치해서 그 전체가 정원이 됐다. 인공과 자연의 관계가 역전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이런 스케일은 우리뿐이 없죠.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한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이라기보다 옛날 사람은 원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림을 만들 적의 기본이 자연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끌어들이고 말고가 없어요. 있는 데에 건물만 배치하면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하는 소세원의 경우에 양옆에
옆에 광풍각, 제월당 지어놓은 거가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 정원이 초라하다든지 스케일이 작다고 얘기하지만은 인공을 가한 게 적었다는 것뿐이지 정원 자체는 우리가 훨씬 더 크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지은 집이 다 여기저기 많이 생겨요. 한남동에 있는 리움만 하더라도 렘쿠라스, 마리오 보타, 장 누벨,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뮤지엄 산도 있고 본테 뮤지엄도 있고 자하 하디드가 DDP 이분들이 와서 한국의 건축을 지을 때는 당연하게 그 나라의 전통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공통된 곳이 4군데가 있어요. 필수 메모네요. 1. 종묘. 두 번째는 창덕궁의 후원. 이렇게 밋밋한 산자락을 정원으로 환원시켜 놓는 거. 세 번째는 병산서원. 그 만대루에 앉아서 낙동강 흘러가는데 앞에 병산이 탁 병풍처럼 쳐 있는 거. 또 하나가 부석사, 무량수전. 정확하게 최순우 선생 말씀대로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소백산맥 멀어져 가는 거 쫙 보는 거. 이거에 그렇게 반해요. 하루를 본다면 창덕궁 후원을 봐라. 보고 종묘를 봐야 되고 그건 기본이에요. 이제 저녁 때 시간 나면은 인사동을 가야죠. 인사동에 지금은 고서점이니 화랑은 없어졌어도 민예품 가게가 있고 사람들이 어울리고 있는 뒷골목들 꼬불꼬불 해가지고 옴망종망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은 골목을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얼마나 정겨워요. 그리고 인사동 길이 굉장히 인간적 채취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리거든요. 인사동 길은 직선이 아니라 S자로 휘어 있어요. 안국동 로타리에서 인사동 내거리로 가는 데까지가 500m고 거기서 종로 2가까지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S자로 휘어 있어요. 아, 메인 길이 그런가요? 미처 몰랐습니다. 못 느끼죠.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본래 물길이었어요. 개천을 복귀한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S자로 이렇게 휘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일로 걸어갈 적에 저 끝이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앞에 시퀀스가 변하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지은 공항으로 평가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선형으로 휘었습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저 끝이 그냥 황량하게 쭉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게가 이동해 가면서 자기의 현재 위치가 갖고 있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명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인사동이 그렇죠. 이게 서울에 오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중에 이제 종묘는 종묘를 보고 예찬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한 얘기예요. 이 프랑크 게리가 세계 곳곳에 자기 건축이 있는데 한국에만 없어요. 하고 싶어요 해요. 아들 둘, 며느리 둘 다 건축가예요. 우리 가족여행으로 세계적인 건축을 함께 보자. 어디로 갈 건가? 프랑크 게리가 서울의 종묘를 봐야 된다. 그 이후는 너희들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간다. 그 길이가 100m입니다. 기둥 19개. 지붕만 탁 낮게 눌러 앉아 있고 월대 1500평 되는 그 박석 위에 양옆으로 회랑도 없이 담장이 낮게 내려 있잖아요. 그 감싸는 그 긴장감 그거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감동을 줍니까 당신에게 물어봤더니 건축으로 이렇게 고요하면서 경건한 공간을 만든 건 이건 기적에 가깝다. 더군다나 5월 둘째 일요일 날 종묘 제례가 열려요. 박석 위에서 8일무를 추면서 종묘 제례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음악과 무용과 건축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정신이 어울리죠. 종묘 제례만 갖고 얘기해도 일제강점기에 못 지냈잖아요. 그래도 김천홍, 장사온, 이해구 같은 음악인들이 종묘 제례를 지켰어요. 끝까지 지켜서 악보도 만들고 연습도 시키고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종묘 제례를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대혁명 한다고 해서 문화를 다 박살냈잖아요. 중국의 종묘 제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이제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종묘 제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오는 그거로 보면 우리나라의 궁궐 건축, 종묘 또는 종묘 제례 이거가 동아시아 지평 내지는 세계사적인 지평에서 봤을 적에 더 그 존재 가치가 확 올라옵니다.
서울 성곽을 한번 올라가 보면은 정말로 환장하게 아름답죠. 요즘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등산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산맛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엄한 산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산이든지 다 올라갈 수 있어. 고무신 신고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등산이 일반화됐는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복이니 이거 얼마나 잘 꾸려 앉아요. 세상에 알프스도 갈 수 있는 복장으로 인사동에 나타나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뿐이 없다는 거야. 그게 산과 연관이 돼 있는데 서울 성곽을 개방을 해서 인왕산까지 돌 수 있었던 그 코스를 즐기는 거는 아주 고급 코스죠. 근데 한번 거기에 취한 사람은 한국의 사생팬이 되죠. 내가 문화재청장 하면서 최고의 업적이 북악산 개방이었을 거예요. 엄청 싸우셨겠네요. 네, 엄청 유관부서들하고. 싸웠죠. 네. 거기에 걸리는 게 경호실, 국방부, 뭐 서울시 다 있는데 나는 성곽만 개방한다. 성곽은 문화재잖아요. 내가 관할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좁은 서울 안에 궁궐이 5개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에 뭐 때문에 5개나 있냐고 얘기하지만 그 히스토리를 알면은 전부 다를 가보고 싶게 돼요. 처음에 경복궁을 지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왕자의 난 있어서 개성으로 갔다가 이방원이 태종이 되면서 창덕궁 지으라고 해요. 군신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니 지은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조 이방원이 솔직해요. 피비린내가 나서 나 거기 가기 싫다. 그 대신 궁궐이란 양궐 체제로 있는 게 맞다. 법궁이 있고 이궁이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옆으로 옮겨가는 양궐로 해야 된다. 법궁은 경복궁으로 남기고 생활하면서 일하는 건 창덕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었어요. 그렇다는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가는 건축가 내지 토목기술자인 박자청이라고 하는 공조판서 천민 출신이었대요. 성실하고 기술이 좋아서 승진에 승진을 해서 장관까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박자청한테 거기에 연회를 열 경회로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태종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지은 거야. 박자청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본래 습지 자연 연못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을 대조전 뒤에 있는 아미산 동산을 만들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경회로 건물 있죠?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위가 300평에서 2평 모자라. 298평이에요. 300평이니까 한 평에 한 명씩 서도 300명이지 1100명이 파티를 연 기록이 있어요. 1100명? 네, 거기 올라가도 너끈해요. 그거를 설계에서 시공까지 8개월 걸렸어요. 엄청 빨리 지었네요. 이 시절에도 뭐 그렇게는 못합니다. 중장비 다 동원해도 설계에서 시공까지 8개월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일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계산하는 게 많아요. 수원 화성이 있죠.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수원 화성이 5.8km 정도 돼요. 그게 설계에서 시공까지 32개월 걸렸어요. 암만 다산 정약용이 거중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짓는다는 게 우린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내가 언제고 답사기에 쓰겠지만은 하나 힌트 알려주시네요. 그게 내가 반드시 쓸 거가 두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정조대왕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전쟁과는 관계없지만 그 아름답게 싸움으로써 그거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지니 아름답게 싸라.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 계곡이 있고 언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정조대왕이에요. 자연시형을 따르되 봄날의 아름다운 버들림 모양으로 둘러라. 정조대왕 너무 까다로운 분이신 거 아닙니까? 엄청 까다로웠지. 이런 건축 정신이 창덕궁 짓고 하는데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도전이 조선 왕조의 설계자인데 경복궁을 짓는 원리에 얘기하면서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게 하라. 이 얘기가 김부식이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근데 거미불로 화이불체했다 라고 한 말을 그대로 해요. 워딩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백제의 의미면서 조선의 의미예요. 한국 사람들의 주문이 대체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이제 지었는데 임금들이 경복궁에 안 살고 창덕궁에서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게 편하잖아요. 경복궁 살고 싶겠어요? 썰렁해서.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싹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복원하잖아요. 경복궁을 복원 안 하고 창덕궁을 복원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에 임금은 환갑 지난 게 2명인가 3명이다. 부인네들은 또 오래 살아.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왕의 어머니, 할머니 줄줄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시는 공간이 창경궁이에요.
근데 일반 궁하고 궁궐하고 달라요. 운영궁은 흥선 대원군이 살던 궁집이지만은 궁궐은 아니야. 그럼 궁궐은 뭐냐? 반드시 정전이 있는 곳이 궁궐이에요. 외조 공간, 근정전, 인정전, 창경궁에는 명정전이 있잖아요. 임금이 상주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정전을 지은 거예요. 그 대신 거기는 조금 소략하게 지었지.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뭐 수창궁이니 운영궁이니 궁 있는 거는 왕족이 사는 곳이죠. 창덕궁, 창경궁 합쳐서 동궐이라고 그랬어요. 양궐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궐로 지은 게 경희궁이에요. 궁궐 4개가 알게 됐죠. 이제 덕수궁이 들어갔는데 덕수궁이라고 하는 데는 본래 경운궁이라고 그랬어요. 궁궐은 아니고 궁집이었어요. 근데 바로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 시해된 다음에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가 다시 나올 적에 경복궁으로 안 가고 경운궁으로 옵니다. 근데 경운궁으로 와서 여기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근대식 건물로 지어서 중명전이니 돈덕전이니 정관원 이렇게 짓고 근무하다가 중명전에서 헤이그 파견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리죠. 그때 순종이 창덕궁에서 즉위를 합니다. 이 경운궁에는 고종 황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순종이 아버님 오래 사시라고 덕덕자의 목숨 숫자로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덕수궁 안에 근대식 건축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궁궐 5개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면 한번 해볼 만한 코스 아니겠어요? 혹시요 경복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양도성이 18.6km일 거예요. 근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12km예요. 중간에 잘렸잖아요. 남대문 옆에 잘리고 뭐. 그래도 이거를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등재할 적에는 경복궁과 한양도성을 합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안 될까 봐. 종묘하고 창덕궁 합쳐서 등재 를 했거든요. 한양도성은 경복궁이 있다는 전제하에 쌓아진 거니까. 그리고 복원에는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취를 복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남대문하고 상공회의소 사이가 뚫렸잖아요. 길로. 그 뚫린 그 부분은 화강암으로 깔아 놓으면은 지금 차로 지나가지만 성곽을 지납니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주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됩니다.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네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양도성 안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죠. 1934년 될 때는 도시가 팽창해가지고 이제 사람 주택 문제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때에 한쪽으로 개발한 거가 성북동이에요. 삼성교에서부터 그 산자락에. 그 성북동이 문화적으로 서울에 아주 보고가 되는 거가 조선왕조가 한양도성을 두르고 난 다음에 성저심리, 성 아래 심리는 그린벨트로 묶었어요. 성북동 있는데 그 아무도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인좌의 난이라고 영조 때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 내전이 없는 나라예요. 왜 내전이 없었냐? 봉건제가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영주가 군사권, 경제권,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봉건. 그러니까 난리는 나도 내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인좌의 난이 나가지고서 궁궐까지 침해받으니까 왕조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렇게 두는 것보다 둔전이라고 군대를 입주시켜가지고 유사시에는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숫자가 30여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오랫동안 농사를 안 져서 땅이 황폐하니까 농사 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개성에서 말린 모시, 배 이것을 표백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계곡물에서 그걸 해라? 그 계곡물에 맑은 물에 세검정 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궁궐에서 쓰는 매주 납품의 권한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땅이 놔두면 가만 안 놔두잖아요. 동네 주위에다가 유실수를 심어 복숭아. 복사골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조 때 돼가지고 서울 장안의 명소를 얘기하는데 최고가 첫째가 지금 배화여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성북동에 가서 복숭아꽃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여기저기 살기 시작을 하다가 1934년에 도시가 팽창될 적에 전찻길이 삼선교에서 도남동으로 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 이제 밭이고 뭐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상어 이태준, 만해 한용운, 근원 김용준, 백양장 배정국, 나중에는 박태원, 조지훈, 문인들이 그렇게 일로 들어와요. 그 이유가 본래 문인 묵객들이 도심 속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운치 있는 걸 좋아하죠. 거기다 이제 도심에서 떨어지니까 땅값은 상대적으로 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가 도성 안에 있는 12만 명 중에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가 일본인이었어요. 이 일본인들이 전부 회현동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에서 필동 이 일대에 진을 쳐가지고 청계천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서촌 북촌에서도 지금 율곡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본인들이 쳐들어와서 적산 가옥들이 나중에 쭉 있어요. 성북동은 일본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게 우선 그들에게는 큰 매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의 문화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집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게 정세권이라고 하는 건축왕이 가회동, 익선동, 창신동 이런 데에다가 25평 기준으로 담장 있고 마당 있고 표준 한옥을 지어요. 그게 가회동 31번지 한옥마을이에요. 가회동 31번지는 1930년대 지은 것들이에요. 익선동 골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정세권 작품이죠. 당시에 부자가 광산왕 최창학이라는 분이 금광을 해서 부자야. 유통에서는 화신백화점 했던 박흥식이고 건축왕이 정세권이에요. 근데 정세권은 돈 버는 거를 전부 한글학회 지원하고 독립운동 지원해요. 나중에 다 몰수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내력을 갖고 있는데 성북동은 이태준을 비롯한 문인들이 차지해가지고 1938년에서 40년까지 문장지 30여 권 나오는 고향이 바로 거기야. 근데 1941년에 일제가 조선말을 못 쓰게 해요. 모든 잡지들을 다 일본말로 해가지고 책을 내게 강요를 해요. 그때 문장지는 거부합니다. 마지막 호가 폐간호라고. 우리는 이거 내고 그만 낼란다. 세상에 잡지가 나오면 창간호는 있지만 폐간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시대를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서촌은 그거보다 더 뿌리가 깊은데 내가 서촌이야 사고. 뭐 지금도 다니면 그 세종대왕 태어나신 데라고 이렇게 비석도 박혀있고. 난 그거가 조금 불만인 게. 왜요? 세종대왕이 그 동네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평민들이 사는 동네를 세종마을이라고 그러면 어울립니까? 그거보다는 민의 채취가 살아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청운동, 옥인동 일대에는 어마어마한 친일 부자가 있었어요. 이완용이 집하고 윤덕영이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땅을 다 매수해갖고 옥인동 일대에 지금 맹아학교 있는 데까지 그 두 집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 쪼개져가지고 지금처럼 분양이 됐는데 청운동 쪽은 또 다른 코스예요. 청운 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아주 그윽한 안동김씨 별서가 있는 곳들이고 거기에 송강 정철도 태어나고 우계 성원도 거기에 있었고 서촌 있는 데는 중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 수성동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옥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헐어버렸잖아요. 헐고 났더니 옛날에 겸재정선이 그렸던 기린교 돌다리가 나왔어요. 그거 복원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비 올 때 거기를 한번 가봐요. 추사 김정희가 그 아래 통인동에 살았었거든요. 수성동에 비 오는 날 가서 읊은 시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안평대군이 살던 집터가 있고요. 근대로 얘기하면은 윤동주도 거기서 하숙 생활한 적이 있고 이중섭도 잠깐 살 데가 있고 이상이 살던 집이 있고 다 지금 기념적인 건물로 돼 있거든요. 문화사의 한 장면들의 채취가 있는데 골목길들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게 서촌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서울의 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백제라고 하면은 백제의 역사 700여 년, 한성백제가 500년이고 웅진백제가 70년이고 부여 사비백제가 120년이에요. 한성백제가 500년이야. 제일 긴 시기잖아요. 한성백제 시절의 유적 유물들이 지금 풍납토성, 몽천토성, 석촌호수에 있는 거예요. 한성백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제의 유적이 있고 그거에 앞서서 암사동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거든요.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미사리의 신석기 유적이 있어요. 그거가 무대기로 서울의 한 코스가 되죠. 몽천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촌동으로 해서 한성백제 박물관을
역사를 보는 것은 그건 중요한 하나로 남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로서 궁궐이 5대 궁궐이 있잖아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거기에 플러스해서 종묘와 사직. 서울이 가장 우리가 가까운 근대와 조선시대를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서촌에서부터 북촌으로 이어지고 인사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봉은사와 선정릉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왕릉과 사찰이 있죠. 거기에 지금은 서울로 편입된 양천현령, 양천향교가 있는 곳에 겸재정선이 거기에 5년간 근무를 해서 겸재정선 박물관이 있는 게 있고, 동의보감을 쓴 허준 박물관이 있는 게 또 강서에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쓴 게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는 지금은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근대를 살아갔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묘소가 거기에 있어서 마치 지금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근대 역사 인물들 보고 그 밑에 유관순 열사의 혼이 남아 있어요. 그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는 것이, 이분이 감옥 생활하고 결국 죽잖아요. 죽어서 이화 학당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서 이태원 공동묘지에 모셨어요. 그런데 1934년일 거예요. 수도권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대문 가까이 있었던 묘소들, 이태원 공동묘지, 노고산 아현동 미아리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를 전부 이장을 시킨 게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그거를 이장시킬 적에 며칠 날까지 이장하니까 다 알아서 이장시키시오 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사람들을 무연고묘라고 그랬어요. 이태원의 무연고묘가 아마 2만 기 정도 됐을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관순은 후손이 없잖아요. 무연고묘로 함께 화장을 해가지고 한 줌의 재로 합동 묘비가 서 있어요. 그게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평창동 창의문 바깥에 세검정, 사실상 석파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으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선생님,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문화유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을 얘기하면은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으로 나눠요. 유형유산은 동산유산과 부동산유산으로 나눕니다. 이 동산유산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건 다랑아리. 백자 다랑아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둥그스름한 흰 백자잖아요. 백자 다랑아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는 높이 45cm 크기로 1725년에서 50년 사이 금사리 까마에서 만든 항아리를 백자 다랑아리라고 그래요. 요새도 만들지만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엔진 동력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로 차면서 물레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와 같이 보름달처럼 큰 대오를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짜부가 되잖아요. 근데 조선의 도공은 둥그스름한 대오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마만한 왕사발을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로 붙였습니다. 요즘에 만드는 것은 그냥 기하학적인 다랑아리예요. 영조시대 때 만든 다랑아리는 둥그스름하고 손자국도 있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기하학적인 원이 아닌 둥그스름한 원이 주고 있는 인간적인 체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빛깔은 설백색인 경우도 있고 유백색도 있고 보드랍게 윤기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윤기가 없어져 가지고서는 아주 담백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랑아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편안해요. 여백의 미 속에서 자기를 투영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걸로 얘기하면은 수화 김한기 선생이 다랑아리를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분 글을 보면서 나도 새롭게 깨달은 거가, 백자 다랑아리는 구연부보다 굽이 좁기 때문에 놓여 있는 것 같지 않고 둥실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구연부보다 굽이 좁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조형적인 긴장미가 딱 잡히죠. 이게 이제 동산문화재에서 한국의 이미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문화재로서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산사 7군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어요. 그 이름이 템플이 아니고 산사야.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산중에 있는 절은 기도처이면서 수도처예요. 스님들이 참선하고 대중들이 연불 드리는 공간이에요. 이건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산 속에서 형성된 종교시설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못 됐지만은 된다고 보는 거가 누정이에요. 누정은 개인의 정자가 아니고 관에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현, 군마다 경복궁에 경회루가 있듯이 각 고을마다 계곡과 경치 좋은 곳에는 누각이 하나씩 있어요. 진주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 청풍 한병루, 남원 광활루, 영변의 백상루. 이거는 자연 풍광과 건축이 함께 합쳐 있는 거고, 기차 타고 갔는데 저 언덕에 정자 하나 있으면은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있지. 네. 그게 우리가 자연과 삶을 같이 아우르면서 사는 태도였죠. 교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답사를 통해서 배운 교수님의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인생도처 유상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처에 상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꼭 물어봅니다. 문화재청장 되고 초도 순시하는데 경복궁 갔더니 경복궁 소장한테 경복궁이 언제가 제일 예쁩니까? 그랬더니 비 오는 날 한번 오십시오. 경복궁 근정전 있는데 박석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표고가 70cm 차이가 납니다. 기울기가 물길이 그렇게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 물길이 흘러가는 게 박석들이 깔려 있으니까 박석 사이로 이렇게 물길 찾아가지고 쫙 가는 그 모습을 보라고. 그 배우는 거죠. 제주도를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지만 제주도에 가면 뭐 바닷가 가고 뭐 놀고 이러는 거가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이거 못 봤으면 다음에 갈 땐 꼭 봐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유산이 있다면요? 네, 제주도 답사기가 7권인데 이거를 여행책으로 많이 소화가 돼서 별권으로 띄어서 돌하루방 어디 감숙강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답사 안내서가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답사기에서도 제주 허씨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써 있어요. 제주 허씨가 뭐냐면 렌트카 번호가 다 허자가 붙어 있어요. 요새는 하호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저 지금 제주 허씨 제가 모르는 성씨가 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야지.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이거는 안 가는 곳이죠. 동서남북으로. 그중에 여기는 꼭 가야 되는 건 다랑시 오름과 용눈이 오름. 그 오름이 주고 있는 자연 풍광과 제주의 신비로움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제주의 오름이 360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오름이라는 게 기생화산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끓이면은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 부글부글한 구멍이 다 오름이 되는데 용눈이 오름이 아름다운 것은 능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이 버글거리는 거품이 세 개가 한데 어울려서 멀리서 보면 산이 이렇게 곡선을 지어 나가게 되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출입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지 알아보고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식생을 위해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다랑시 오름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만 가야 돼요. 한 30분, 25분 걸릴 거예요. 쫙 올라가면 마지막에 그냥 빵 하고 펀치볼처럼 쫙 들어가는데 바람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 올랐으면은. 그때 이제 제주를 느낄 수 있고, 제주에는 12,000 귀신이 있는데 선문내 할망. 와흘 본항당에 있는 500년 된 팽나무에 오색 천들이 휘날리고 색동저고리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미신이라면은 미신인데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본향당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호소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구멍가게 가면은 소지라고 있습니다. 흰 종이. 뭐 별거 아니에요. 이 묶음을 가슴에다 대고 그 신당에 가서 소원을 빌면은 선문대 할망이 이거 잊어먹지 않고 다 해준다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본향당이라고 하는 곳은 영혼의 동사무소래. 그런 절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그 본향당의 그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주 사람들이 섬 사람으로서 죽음을 너무나 들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속에 올 겁니다. 그리고 꽃으로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동백꽃에서부터 뭐 여미지 식물원이라든지 까멜리아 동백숲도 있지만은 제일 멋있는 거는 영실 계곡에서 1700고지까지 올라가는 우세오름까지 올라가는 그 털진달래 꽃밭, 그 위는 구상나무 숲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죠. 거긴 몇 월에 가야 되나요?
5월에 가야 돼요. 네, 그게 거기서 철쭉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달래예요. 지금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물어봤을 적에 때가 맞는다면은 영실 진달래 거기를 보고 싶은 거가 왜 거기가 아름답냐면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 진달래 나무들이 전부 상구머리로 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원 가위질한 거 있잖아. 그건 인공적이잖아. 이거는 자연이 그게 다 진달래꽃으로 꽉 차 있고 구상나무의 하얀 줄기들이 올라가는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없죠. 그럼 혹시요, 아직 그렇게 글로 표현 안 하신 국내에 정말 멋있는 그런 장소 중에 이 겨울에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면 요리가 단품 요리도 있고 코스 요리가 있잖아. 코스 요리로 해주시죠. 안 쓴 거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에 있는 사찰들, 장흥 보림사에서 화순 운주사, 쌍봉사, 나조 불회사 그 한 바퀴 도는 코스는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우리가 송강사하고 서남사는 잘 알고 있는데 보림사는 구산 선문 제일 선문인데다가 화순의 쌍봉사는 가장 아름다운 승탑이 있고 운주사는 민중불교의 상징성을 갖고 불회사라고 하는 곳은 들어가는 비자나무 숲을 탁 해서 겨울철에 늘 푸른 나무들이 있었을 적의 감동, 동백나무 숲이라든지 비자나무 숲 보면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거든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주는 뭐 아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 가도 거기서는 유물이 말해주는 거니까 자연보다도요. 그리고 늦가을 지나서 초겨울 안동 서원들을 보면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새로 옮겼지만은 농암고택 같은데 차가 들어가느라 몰라 진흙탕길이면은 차가 빠질 것 같은데 험한 오지 속에서 처연하게 있는 옛날 고관을 봤을 적에 시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 코스들 아마 이번 겨울에 많이들 다니게 되시지 않을까. 이제 교수님이 80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난 여기까지는 다 쓰겠다. 그런 우리나라 문화유산, 자연유산들. 그거보다 내가 벌려놓은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국토박물관 순례 3, 4권 쓰면 끝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하나가 화인열전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화가들이 삶과 예술을 2권 쓴 게 있어요. 10여 년 전에 내가 그걸 절판을 시켰어요. 새로 연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서 다시 펴내야 된다고. 내년엔 그거 보완할 거 보완하고 아울러서 3권 써가지고 책 내야 돼요. 바쁘시겠네요. 바빠요. 그러니까 난 늙을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은 더 없고. 지금은 정말 놀러 가실 때도 부담이 좀 되시겠습니다. 남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든지 글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부담은 전혀 없이 나도 한 사람의 여행객으로서 즐기는 국내 답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때 되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힐링이 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런 여행지가 있으세요? 그런 것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 가면 마음이 힐링된다. 그런 걸로 얘기하면은 역시 원주의 폐사지 거돈사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하고 싶은 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 있는데 가운데 절터에 불상 놓았던 좌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야니 불러가지고 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린 둘러야 앉아서 하면은 카라카라의 빅3 한 거보다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축대를 쌓은 빈 터가 있는 중에 한쪽 끝에는 800년 된 느트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리고 저쪽에는 1200년 전에 세운 승탑과 돌고부기가 이고 있는 비석이 하나 있고 그 언덕배지는 이렇게 층계로 돼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야외 음악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은 음악회라도 좋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거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입니다. 끝! 더 이상 뭘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 너무나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럼 좀 궁금한 게 1권을 쓰실 때부터 이렇게 10권이 넘어가는 대작을 쓰실 예정이셨어요? 아니었죠. 우선 이 책이 93년 5월 30일인가에 나왔는데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91년 4월 달에 월간 사회평론의 연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2년 후에 책으로 나왔을 적에는 밀리언셀러가 된 거죠. 그럼 1권을 내고 나서 2권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그때의 열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인쇄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2권은 바로 내고 3권도 바로 냈어요. 그리고 나 이제 그만 쓴다. 이제 나 쉬겠다. 내 전공으로 돌아가겠다. 왜냐면 연속극 재밌다고 고무줄빵처럼 늘어내면 앞에 것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할 때 끝내겠다. 그리고서는 한마디에 단서를 붙였어요. 혹시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97년에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게 됐어요. 금강산이 또 열렸잖아요. 4계절을 다 보고 책을 5권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기간을 갖겠다고 한 2년 쉬고 난 다음에 문화유산 답사기가 안 쓴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거 그거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충청북도도 쓰고 서울도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고궁에 대해서 쓴 게 2권이고 사대문 안에 대해서 2권 쓰고 사대문 밖에 대해서 쓰다가 내가 대한민국을 다 쓸 수는 없고 그동안 썼는데 빠진 것들을 하나씩 찾아갔는데 그 대신에 랜덤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시대순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연천 정곡리 유적지, 신석기 시대 부산 영도 동삼동 폐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2권 더 쓰고서 피어려도 딱 찍으려고 합니다. 시대별로 그냥 하다 보면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얘기하면은 서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산서원, 병산서원 썼지만 소수서원을 쓴다든지 조선 왕조의 위대한 유산 중에 백자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분원 답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으면은 한국 문화사가 느껴질 수 있게 구성을 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책의 내용이 이제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하게 얘기하면 지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대접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인 한 시대 지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대접받는 만큼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책을 펴내거나 강연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게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글 쓰고 강연하고 또 여기에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니고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로 쉽게 얘기하면 산문집, 내가 제목을 달기는 잡문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잡문이 실제로는 내 글이 그렇게 고고하거나 우아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인생만사에 널려있는 내용들을 아주 푸짐하게 푸근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잡문이 맞고 세상만사가 아니고 인생만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지난 30년 동안 곳곳에 쓴 거 중에서 버릴 거 버리고 그래도 남기고 싶은 글들을 묶은 게 이번에 낸 책입니다. 대중과 만나는 건 역시 책인데 좋은 글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추도사가 많습니다. 추도사를 받는 인생이 1년에 몇 안 되잖아요. 우선 그 대상 자체가 한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세상에 글 쓰면서 추도사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내일 모레까지 2,500자 써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인생이어야 되고 그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추도사를 뜻있게 산 사람들이니까 그 뜻을 기리는 의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썼죠. 이번에 글 쓰면서 좀 아까운 에피소드 같은 거는 다시 다 집어넣고 리영희 선생, 백기환 선생님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고 또 추도사도 또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추도사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알찬 내용의 책이 바로 이번 책인데 저는 근데 말씀하시면서 하나 궁금한 게 부채를 계속 가지고 계셔서요. 이 책의 부록이 글쓰기인데요. 내가 남다른 글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부채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내 책에 대중적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도움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쫙 쓴다. 그때마다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또 심심하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서 넣기도 하고. 근데 왜 부채에다 하냐고 그러는데 본래 내가 답사 다니면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채에다가 그림 그려서 하나씩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글 쓸 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서 부채에다 메모를 했는데 요만큼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하니까 설계도가 되더라고요. 부록이 밀리언셀러 작가가 말하는 좋은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조언. 부채에 쓰신 15가지 이거군요. 문화유산 답사기 발간 20주년 기념 행사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청중 질문 중에 선생님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은 글 쓸 때 어떤 점을 생각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그거에 대한 예문들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좋은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조언이라고 해서 실었죠. 첫째는 그 글이 어떤 형태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글은 글로서의 완결미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기승전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콘텐츠는 승에 있어요.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하고 끝마디를 뭘로 시작하느냐는 글의 양에 따라서 200자 원고지 15이냐 30몇냐에 따라서 있지만은 승은 전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전이 있어요. 반전,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더라도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액센트를 줘야 되든지 뒤집든지 하는 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첫머리와 끝머리를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기승전결을 삼아야 된다. 근데 글 쓰다 보면 첫머리에 쓴 글이 마지막 결에 가서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땐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승전결을 이렇게 맞춰라. 그 다음에 이건 내 습관이지만은 권하고 싶은 거는 글을 쓴 다음에 제목을 짓지 말고 제목을 짓고 글을 써라. 사실상 글이라는 게 제목 정하고 첫 문장 생각나면 일사천리로 흘러요. 그게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술이 아니고 합당한 사례나 에피소드를 찾아서 집어넣으면은 글이 생명이 든다 이거죠. 정 안 될 적에는 유명한 분의 논문이라든지 유명한 명구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대입을 시키면은 글이 갑자기 객조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 세 가지만 딱 지켜도 그 좋은 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다음번 책이 좋아진다면 전적으로 오늘 강의 덕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장의 리듬을 생각하면서 글을 다듬어라. 그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읽히고 난 다음에 발표하라. 누구한테 읽히셨습니까 주로? 우리 연구원이나 편집자나 이 사람들에게 신문에 내까지 원고를 내야 될 때는 전화 걸어서 내가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반드시 몇 자는 고칩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보면 마음 자세가 글이란 내가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거,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비자를 생각하고 공급자로서 써야지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소비를 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평론이나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잠정적인 독자를 미술에 아주 소양이 없는 내 친구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그놈이 이해할까? 독자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논문이고 그 다음에 글 쓰다 보면은 죄다 아쉬워하는 것이 형용사가 부족하잖아요. 맨날 했던 소리 슬프다, 그립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걸 너무도 슬프다, 한없이 그립다, 애타도록 안타깝기만 하다, 마냥 아쉬운 감정 이거 갖고는 자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럴 적에는 아쉬웠다든지 했던 사례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답사기 1권에서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산길은 소나무들이 있고 춘난을 비롯해서 꽃들이 피우고 새가 우는 그런 길인데 어느 해 갔더니 솔잎혹파리로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친다고 치니까 벌나비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산새가 우는 게 없어버린 거예요. 정막강산도 그런 정막강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묘사를 했어요. 그 쓸쓸함을. 그래서 내가 살면서 느꼈던 그 쓸쓸했었던 때의 분위기로 솔밭과 산새가 사라진 만덕산의 봄 그것은 마치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갓집에 왔었던 것 같았다. 와. 중학교 때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해마다 가듯이 갔는데 세상에 외할머니 없는 외갓집이 그렇게 쓸쓸한 줄 몰랐죠. 근데 금방 왔어요. 이런 이미지로 들어갈 적에는 더 말할 거 없죠. 자, 지난 30년 동안 22권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내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 쓰는 사람들에게 부러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뭘 여쭤보고 싶냐면요. 지금 책을 읽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홍준 이름 써 있으면 그 책은 다 내가 이 정도는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혹시 뭘지. 지적인 욕구라는 거는 다 있는데 그걸 채우는 방식이 활자화된 책으로서 읽는
읽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만화로도 본다든지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 게 마치 종이신문 안 보고 인터넷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런 것 같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금 시절에 나왔을 적에는 그거의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있잖아요. 귀로 동냥하듯이 듣는 지식하고 눈으로 활자 매체를 봐서 익히는 거의 근수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MZ세대들에게도 난 그래도 아직 책으로 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사회의 리더가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하고 여기에 갖고 있는 자양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거니까 난 크게 아쉬워는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도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안 읽어도 이 프로를 본 사람은 뭔가를 얻어가잖아요. 그 지식의 전달 매트죠. 내가 강연 부탁하면은 되도록이면 가요. 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은 강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화유산을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절로 힘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그렇게 바꾸는 것이 완전히 나를 다르게 하듯이 대중매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책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프로를 듣는 사람은 퍼떡하고 몇 가지를 낚아채가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오늘 정말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가들의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이신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